하여튼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위 규제 완화, 규제개혁과는 좀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한번 이걸 좀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규제라는 것은 규칙과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회에서의 그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이제 규범이고 원리인데,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엔 뭐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그게 그 자체가 뭐 악이나 뭐 암 이런 것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돼야 될 그런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제라는 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효용이 없어졌다. 그 규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거나 소멸됐다 그런다면 뭐 그것은 이제 뭐 폐지되거나 변경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이나 개선이라는 과제는 어느 정권에서나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행정 작용의 이제 하나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현듯이 어느 정권에서 이거를 이제 뭐 전봇대를 뽑겠다, 뭐 손톱 밑에 가시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치적 브랜드를 붙이고 선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몰아붙이기로 해야 될 그런 행정작용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규제라는 건 다 그 규제 자체의 어떤 그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 근로자 보호라든가 환경 보호라든가 중소상인 보호라든가 뭐 경제 약자 보호라든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규제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그 규제가 이제 어떤 그 기업에, 뭐 재벌 대기업에 있어서의 투자를 이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측면만을 보고 그런 규제의 공익적인 목적들을 이제 보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그런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다든가 폐지한다는 것들이 공익적 목적들을 훼손하는 이제 우려가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역대 정부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 지금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규제 완화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그때는 마치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이게 뭐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그런 영명의 어떤 시장 경제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뭐 비정규직 뭐 이런 규제들은 다 풀어서 그런 고용 유연화를 이제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것들이 이제 다 모든 거에 이제 어떤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런 무분별한 이제 고용 규제를 다 풀어버린 결과에 의해서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뭐 400만이나 양산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규제들을 무분별하게 다 풀었어야 되는가, 고용 규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 점진적으로, 또는 부작용이 있다면 다시 뭐 복구도 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뭐 2002년도에 있었던 대형마트의 허가제를 풀어가지고 대형마트들이 진출하게 했던 것도 그 당시 이제 논의를 보게 되게 되면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을 봤더니 월마트가 아직도 뉴욕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 이제 겨우 1호점들을 이제 내고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뭐 생활형 마트라고 해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우리 SSM처럼 진출하려다 실패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정책이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지 않고 마치 규제 완화가 이런 세계적인 추세이다라는 거에 무분별하게 쫓아가서 그런 대형마트 규제들을 다 완화한 결과 이런 뭐 전통시장, 골목상권, 많은 자영업의 위기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뭐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저는 뭐 마찬가지의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불현듯이 손톱 밑에 가시를 뽑겠다, 뭐 규제는 암이다, 막 이렇게 지금 막 몰아붙이기식의 규제 완화들을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전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있어서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금융 규제 완화, 뭐 DTI나 LTV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아주 급속하게 지금 가계부채들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고, 결국 가계부채 부담이라는 것은 중산층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빚 원리금을 갚는데 한 150만 원 다 써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에 있어서는 뭐 빈곤층의 상태들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가계의 어떤 유효 수요들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작용들로서 급속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서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금융 규제 완화하고 뭐 그린벨트 규제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잘 이렇게 규범조화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 70쪽에 있습니다만 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런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의 사회적 폐해와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사례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카드 사용 규제 폐지만 하더라도 그런 카드 사용 한도 규제를 다 풀고 뭐 미성년자나 길거리에서의 모집하는 규제 이런 걸 다 풀어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카드 발행이 뭐 한 1억 장이나 발행이 되고 미성년자도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사용 한도가 없으니까 뭐 돌려막기를 해서 자기 소득으로 갚기 어려울 정도로 카드 부채가 늘어나고 뭐 400만 원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고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들을 보게 되게 되면 또 책임 용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카드 신용 한도를 풀었던 그 재경부 뭐 제도 정책과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규제기획위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또 나중에 이렇게 막 비난을 하시던데 규제기획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또 영향력이 큰 행정기구였는지는 또 상당히 좀 의문이 있고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은 다 규제기획위원회가 책임지는 이제 이런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별첨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반성적으로 고려해 볼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재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의 경제 성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문이 있고 최근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결국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려야 된다.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런 임금도 올려야 되지만 가계의 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뭐 주거비 인상들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전월세 가격 인상할 때 인상률 상한제를 한다든가 이런 또 그런 경제적 약자,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사실은 필요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재벌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꼭 경제 성장을 위해서의 전략으로서의 올바른 답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회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나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치를 이렇게 좀 조화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결국 규제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 규제 목적 자체도 우리 사회가 수호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가치인 것이고 근로자 보호, 환경 보호, 국민의 생명과 안정, 경제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거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 가치도 올바로 바라봐야 되고 그런 규제 때문에 결국은 뭐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개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기업의 영업권이 제한된다는 그 측면만 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가치를 이제 같이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을 해결하는 원리를 어느 한 기본권을 우위에 둬야 된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가지 기본권을 다 조금씩 양보시켜서 두 가지 기본권들이 다 실현되게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규범조화적 해결 원리를 하는데 우리 규제개혁에 관한 행정작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규제화를 둘러싼 두 가지의 가치, 충돌하고 있는 이해들을 조화롭게 보려는 시각보다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다. 경제가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도구말을 설정해놨고 그거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규제와 관련된 다른 가치들은 이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규범적 가치들을 이제 다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규제 정책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있어서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그 규제 목적의 그 공익적 목적들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쪽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피고 있는 그런 시민 단체 그런 쪽의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부분 다 참가하고 있지는 못하고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벌 대기업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라는 그런
그런 측면의 부분만을 갖다가 주로 분석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규제위원회 자체는 규제를 푸는데 규제를 신설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이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영의 구성에 있어서도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상충의 문제들이 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재척 기피 제도 이런 것들이 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이거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뭐 나는 사립학교 뭐 발제에도 있었으면 사립학교에 관여하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있는데 기업들의 뭐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규제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뭐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규제개혁 논의에서는 빠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임명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들고. 규제 총량제에 대해서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어떤 규제는 악이다. 규제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이제 규제를 풀겠다라는 그런 정신들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요. 규제는 규제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 그 규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제 목적과 그 규제에서 제한되는 어떤 기업들의 투자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려면 이렇게 총량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방식의 그런 규제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폐해가 컸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오늘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재부 때문에 이제 이걸 공시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는데 또 기재부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결론은 또 가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렇게 어떤 행정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구인지는 의문이 드는데 결론이 규제개혁위원회 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책임 관계를 좀 명확히 하는 형태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게 되게 되면 20년이었던 노후 선박 연령의 규제를 30년으로 푸는 규제 완화가 있었고 엔진 가동 시간이 7,000시간마다 하던 여객선 엔진 검사를 9,000시간마다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개혁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여객선에 제한된 차량만을 싣도록 하던 것을 유사 차량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있었고 컨테이너의 부착판에 부착하지 않은 컨테이너를 적재했을 때 징역형을 처벌하던 것들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그런 규제 완화가 있었고 가판의 화물들을 고정장치로 단단히 묶도록 하던 것들을 그냥 밧줄을 묶어도 되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있었고 작은 규제 완화인 것 같지만 이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보면 다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세월호라는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는데 다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많은 규제 완화들을 시도를 할 때 과연 그 규제 개혁에 있는 분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그 선박을 이용하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었나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규제위원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약자보 이런 규제의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런 규제 개혁 심사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발제자 분들에게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시간을 규제를 안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훈 박사님, 예. 예. 소개받은 정경련의 신석훈입니다. 제가 지금 정경련에서 나왔지만 사실 정경련 입장은 대표할 입장은 지금 못 되고 제가 원래 연구원에 있다가 잠깐 파견 나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수하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경련 공식 입장이라든가 왜냐하면 정경련은 또 이 규제개혁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의 발표자분들 참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뭐 좀 김상주 교수님은 조금 세부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어떤 규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말씀해 주셔서 큰 그림과 좀 세부적인 그림을 좀 같이 볼 수 있었던 뭐 그런 계기가 됐고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목을 한번 그 통합적 규제 개혁과 통합적 규제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발표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흐름이 너무 좀 협소하게 가는 거 아닌가. 주로 이제 어떤 행정 규제 쪽에서 그것도 이제 규제 완화라는 쪽에서 규제 없애자는 쪽에서 규제의 숫자를 줄이자는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볼 수 놓치는 자칫하다간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과연 규제 개혁을 왜 하는지 단순히 완화가 목적일 건 아닙니다. 그 숫자 뭐 100개에서 10개 없애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왜 규제 개혁을 하는 건지 그럴 걸 하는 그 어떤 근본적인 뭐 목적부터 보면 뭐 복잡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규제 개혁을 왜 하냐 그러면 모든 국민이 그냥 노력한 만큼 서로 잘 먹고 잘 살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뭐 경제민주화도 사실 그런 목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제 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사실 뭐 큰 총론에서 보면 아무도 이게 충돌하는 개념은 아닌데 다만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좀 시작되는 것 뿐이지 큰 그림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일단 저는 보고 이번에 보면 목차 이번에 보면 우선 규제 개혁의 개념과 기준을 좀 이렇게 좀 분명히 설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라는 게 지금 너무 행정규제 쪽으로 뭐 지역 쪽으로 뭐 이런 어떤 조항 없애는 그쪽으로만 너무 흐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보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규제 개혁이 과연 뭔가 가장 간단하게 한번 브로드하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어떤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보통 규제 개혁에서 그냥 행정부를 자꾸 생각하고 행정 규제를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 권력이라는 게 행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런 어떤 규제를 만들고 또 불필요한 규제는 불필요한 어떤 국가 개입은 안 하고 필요한 국가 개입은 하고 크게 보면 이제 규제 개혁이라는 게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아니고 결국엔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 권리 개입을 하는데 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최적으로 개입해서 적정히 개입해서 어떤 원칙이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그런 거 가장 심플하게 보면 규제 개혁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게 시장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을 저는 이제 규제 개혁이라고 이제 봤는데 그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인의 상권 분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어떤 행정부 규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지나치게 큰 그림을 못 보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대상은 사실 뭐 사법부가 뭐 어떤 물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의 개입 가능성이 가장 큰 건 사실 입법하고 행정이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대상은 주로 이제 행정 규제, 행정 입법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도 같이 보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럼 이런 규제 개혁의 대상이 국가 권력이고 그 중에서도 행정 입법, 행정 규제와 의원 입법이라면 이런 규제 개혁의 대상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도 사실 국가 권력일 겁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즉 행정부 내에 가장 행정기관 스스로 규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뭐 행정규제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제 제3자가 상대방에서 규제라는 그런 것도 행정부 내부에서도 규제고 입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법부도 아까 이제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제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밑에 써놨지만 규제라는 것이 사실 행정규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뿌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두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태생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 건 또 국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규제의 가장 고차원에 있는 어떤 기관은 사실 국회고 국회가 행정 규제를 만드는 뿌리가 될 수 있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치는 게 행정 규제라면 가지가 잘못 나왔을 때는 국회에서 말려줘야 되고 만약에 그 뿌리가 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사법부, 헌법재판소나 법원을 또 그걸 통제해주고
즉 국가 기관끼리 서로 통제를 하면서 어떤 적절한 조화점, 규제개혁의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올바른 규제, 바람직한 규제는 뭐냐, 기준은 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떤 기준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보면 결국 헌법에 비례 원칙 아닌가, 과잉금지 원칙 아닌가, 시장의 국가개혁의 필요성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뭐 과잉돼서는 안 된다. 비례 원칙에 의해서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이왕이면 적합하더라도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법익에 대한 어떤 균형성이 있어야 되고, 너무나 이런 당연한 어떤 이런 논리들이 어떤 규제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항상 뭐 노출은 안 되지만 항상 규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이제 기준점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3번에 보면 조금 강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규제 개혁의 대상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제 개혁의 대상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행정 규제 쪽에만 역할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저는 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 규제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은 뿌리가 사실은 법률에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라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요즘에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행정 규칙, 주로 어떤 그 법규 명령의 법률에 위임해서가 아니라 행정부 스스로 만드는 행정규칙, 여기에는 뭐 행정지도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 형태는 사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명령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국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규칙은 사실 그런 거 없이 행정부 내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사실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러나 국민한테 가장 다가오는 건 사실 행정규칙, 특히 이제 뭐 행정지도 뭐 이런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개혁, 어떤 규제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행정부가 행정규칙으로의 도피하는 형상, 그런 현상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만 막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규 명령으로만 가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통제를 받고 컨트롤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규칙으로의 도피 현상을 막는 것도 행정개혁의 큰 현상으로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강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뭐 3페이지 라든가 여기서 쭉 나오는 뭐 네모 두 번째 나오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규제의 근본 뿌리는 사실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들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있어서 어떤 가장 핵심은 국회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행정규제라는 것은 솔직히 국회가 만든 법률,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잘 자랐는가를 봐야 되는 것도 법률이고 국회고, 그게 잘못 나왔으면 잘라줘야 되고 통제해줘야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뿌리가 자체가 잘못됐을 땐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있어야 되지 않나.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뭐 통제를 하기를 하는데, 국회를 사실 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통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회를 또 누가 통제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국회는 어떤 국민의 자기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뭐 누가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좀 법리적으로도 안 맞지만 국회 시스템 내부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지만 행정입법을 스스로 법률도 스크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기 통제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법률을 만들지 않는 뭐 그런 어떤 메커니즘도 어떤 규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큰 그림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뭐 5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고, 그 목적은 모든 국민이 노력한 만큼 다 같이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은 사실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헌법에 있는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요 기준에 맞춰서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통제하는 그런 큰 그림이라면, 규제개혁이라는 게 이런 큰 틀에서의 규제개혁을 바라봤을 땐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그냥 풀어준다는 개념, 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개를 줄였다는 개념,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국민에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잘 살게 하는가라는 이런 좀 실질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합적 규제개혁, 즉 통합이라는 것은 행정규제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까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통합적인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규제 추진 체계도 단순히 행정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 규제개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더 나아가서 그런 법률이라든가 행정입법이 잘못됐든 사후적으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어떤 국가기관 스스로 각각의 역할에서 그런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최적점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정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규제개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유승희 의원님이 부르면 제가 할 수 없이 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냥 와서 이렇게 별로 드릴 말씀도 없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선 이게 굉장히 진영 간의 어떤 대립되는 그런 문제다.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려면 정권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김상조 교수님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고요. 이게 무슨 정권이 무슨 그래서 어느 당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뀐다고 이 문제가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상당히 범죄적 행위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게 정말 통탄할 사실이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뭐 잘못된 과거를 좀 제대로 고쳐야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전봇대도 뽑는다 그러고 누구는 또 가시도 뽑는다 그러는데 이러다가 우리 한국 사회를 밑받침하는 기둥뿌리를 뽑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저는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요. 저는 어느 정도 자유주의냐면 저희 아들이 나는 머리를 마음대로 길러야 되겠다.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를 자퇴한다 그럴 때도 저는 우리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거 참 훌륭한 생각이다. 너 하는 식대로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제를 왜 받아들이느냐. 웃지 마십시오. 이게 저는 진짜로 자유주의자입니다. 규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 있으면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런데 그 규제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도 많다는 거 다들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이 오랫동안 그런 그 장기 불황을 겪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일본 경제에 가장 이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는 예일대학교 교수부터 쭉 해서 쭉 이론가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결국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경쟁력을 회복해서 하자 이제 이런 거고 계속 물가가 내리니까 물가 자꾸 내리면 누가 소비하겠습니까? 물건값 떨어지기 기다리지.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돈을 왕창 푸른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데 그게 이제 덕분에 일본 엔화가 지금 30%가 떨어졌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그걸 유탄을 맞아가지고 요즘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일본은 그래도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의도한 대로 됐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의 그 1차적인 타겟이고 진짜 일본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임금이 오르고 사람들이 소비를 막 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도 잘 되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이 생겨가지고 정부가 그 일본의 그 심각한 어떤 재정 문제도 서서히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 물가도 올리고 막 이렇게 부양을 해서 실업률도 더 떨어뜨리고 했는데
임금이 안 올라요. 왜? 그동안에 이거를 다 지금 파트타임, 비정규직 이런 걸 잔뜩 늘려놔가지고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힘이 없어. 임금이 안 올라요. 그리고 물가는 올리죠. 소비세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이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거시경제라는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면은 그 전체 시스템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협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예일대 법대 교수가 쓴 그 아주 멋있는 책이 있어서 그걸 좀 읽어보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생명보험회사일 텐데요.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미국 학자라 아무래도 미국 얘기를 많이 써서 생명보험 회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주식회사로 만들어가지고 한 회사가 하나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안한 거죠. 내 돈 맡겨놓으면 생명보험이라는 게 당장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보험은 전부 계약자들이 주인인 협동조합 형태로 다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김상조 교수님 쳐다보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 논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멍청 먹어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 20세기 초에 미국이 이제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그 고객 자산 운용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그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한 거예요. 자산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주식회사들은 협동조합에 비해서 다른 측면에서 특히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저 주식회사가 지금은 미국의 생보사가 시장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경쟁하는 더 건강한 구조가 됐겠죠. 제가 카드사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카드사를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 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무슨 전봇대 뽑고 다니고 가시 뽑고 다니고 이러다가 참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소의 이력 추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없었습니다. 우리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는 아니지 사실은 광우병 쇠고기 일지도 모르는 쇠고기를 마구잡이로 수입한다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우리가 소고기만 먹고 삽니까? 우리 서민들은 돼지고기 더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 걱정 안 됩니까? 어떤 놈 우리가 먹는지 모르잖아요. 돼지고기 이제 이력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규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규제 총량제식으로 이게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영국에 제가 최근에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우연히 들어서 그런데 영국에서 최근에 이 돼지 이력 추적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칩을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영국이 규제 비용 총량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규제는 다 그거 문서로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자칩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규제 비용이 100이었으면 이게 규제 비용이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은 보세요. 규제가 우리나라는 무슨 규제가 많다고 이제 김상조 교수님도 자꾸 강조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사전적 규제가 많이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적 자치 법에 의한 규율이 불충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 환경 포함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경제 발전할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국내 소비자한테는 1년 보증해주고 외국에서는 2년 하냐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 규제 때문에 못 해먹기 때문에 외국이 더 세네?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더 그동안에 너무 경제 성장 지상주의로 나가고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약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는 나라가 앞으로 그걸 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다 대놓고 규제 총량제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황당무계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있는 총량이 그러면 최적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읽겠습니다.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2012년 총선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경제민주화 어젠다를 밀쳐내고 또다시 성장으로 일자리와 분배 문제를 해결했다는 구시대적 성장지상주의를 부활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현행 규제가 100% 최선이 아닐진데 규제개혁의 여지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론은 이런 합리적인 규제개혁보다 경제민주화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처럼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이 이런 토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규제개혁론이 지금 경제민주화의 최전선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순서는 윤순희 과장님이신데 정부에서 오셔서 아마 좀 더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좀 맨 뒤에 하시고 그 앞에 위평양 박사님이 먼저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위평양입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저는 우리 이제 최정표 선생님을 모시고 경실련에 있을 때부터 상당하게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좀 대응하려다 보면 자꾸 이게 그 규제개혁 완화, 규제개혁으로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건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이제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 포럼, 위성희 위원 등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제 당시에 이제 있었던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첫 번째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좀 완화됐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면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개혁 관련 토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참석한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잠깐 나왔는데 경제적 약자라든지 소수자를 위한 어떤,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 등등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누구도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규제 개혁과 관련돼서는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 자체가 매우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김상주 교수님과 이 변호사님의 말씀을 이제 쭉 읽어봤는데, 물론 이제 논의를 해왔었고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없습니다. 이제 가운데서 이제 김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등에 보면, 그러니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어떤 모순, 이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라든 것에 대한 어떤 가치 중립부터 재설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추가적인 어떤 대안 모색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환 변호사님 발제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규제개혁과 관련된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크게 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행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상당하게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헌법의 각 조항하고 유엔의 이제 인권에 기초한 발전의 접근법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분의 발제가 결국은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혹은 행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재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통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어떤 이론적 논리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규제개혁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제 참여연대는 경실련에서 10대 11대를 규제개혁 이제 나쁜 규제개혁이라고 했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있었던 것이죠.
26조 정도가 소요됐다는 것이고 약 11만 명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였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뭐 재벌 문제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자영업자, 골목 사건이 침해됐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규제개혁 비용과 관련된 규제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윤순희 과장님, 시간을 조금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이제 개괄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온 발제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어떤 규제개혁인의 역할하고 기능 부분 또 오해하시고 있는 어떤 규제 비용 총량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개혁과 어떤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대립적, 어떤 대척적 이런 그런 좀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규제개혁을 이제 다른 분들도 몇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규제개혁을 어떤 가치 중립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제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발제문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일일이 제 토론문에 적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이 어떻게 가야 되고 정부에서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발제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규제개혁이 저희 이제 나라에서 나온 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이제 노태우 정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YS 정부 때 이제 신자유주의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계화 뭐라고 해가지고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념적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97년도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구현이 된 것은 DJ 정부 때 구현이 됐고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규제개혁 성과로서 이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DJ 정부 때 한 50% 규제 감축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규제개혁 틀 자체가 대부분이 그때 이루어진 어떤 조직과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변경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어떤 규제개혁 틀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정부 때는 이제 어떤 규제개혁 장관회의라든가 뭐 이런 민간합동 기획단이라든가 좀 더 이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규제개혁 위주로 이제 규제개혁의 방향이 흘러왔고, 다시 이제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축소를 시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떤 국정이라는 대통령의 어떤 브랜드적 어떤 규제개혁 의원 조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더 좀 강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새로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기존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각 정부마다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접근 방식이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르긴 했는데 공통적으로 각 정부가 들었으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인은 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라든가 보면 아까 막 일일이 규제개혁법 부작용 쭉 이렇게 지적을 뭐 김남근 변호사님 해주시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그 성과보다는 오히려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느냐 이런 반성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현재 정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로 어떤 브랜드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규제개혁 시스템의 그 본질을 좀 더 기존과는 15년 정도 운영했던 시스템을 좀 더 바꿔야 된다. 이런 실무적인 접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규제기본법 이게 아까 김삼적 교수님이 일일이 이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념으로 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어떤 부분을 담고 있고 어떻게 좀 지금 계획이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던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목적 조항을 개정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그 지적하신 대로 규제 감축이라든가 규제 폐지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목적 조항을 개정을 하면서 품질 제고 그리고 통합적 관리를 이념을 목적 조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제고라는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뭐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제의 방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가령 어떤 뭐 인허가를 제출을 하는데 꼭 서면으로 해야 되고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을 한다든가 국민들이 좀 간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규제라 해도 이행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들이라든가 기업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의 품질을 개선한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강제적으로 어느 한 수단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규제 방식을 바꿔나가는 방법 중에 목표점을 설정해 놓고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좋으니까 그 규제 목적에 맞게 그 규제 어떤 그 자기 통제를 통해서 달성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규제 방식을 바꿔나가고 세련되하고 그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지금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념도 저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행정규칙에 의한 어떤 규제는 맞지 않다. 신석훈 팀장도 말씀하셨고, 이제 다른 몇몇 분들도 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하면서 규제 법정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전에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등 행정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예외를 좀 광범위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정말 기술적이고 아주 한정적으로 행정규칙에는 담도록 이렇게 많이 이제 한정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뭐 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이제 좀 자의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그 뭐 중요규제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좀 명확히 판단 기준을 법정화시키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권별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동일했지만 각 정부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틀렸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말씀하신 대로 거수기적 형식적인 어떤 역할을 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정말 지나치게 많이 행사한 때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이뤄진 적도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저희 목적 조항에서 이제 규제 품질 제고 부분을 이제
포함을 시켰다겠는데 그런 수단적 방법으로서 이제 저희 네거티브 규제 원칙 명문화 이게 이제 규제 방식에 관한 어떤 접근 방식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일몰제 이 부분은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몰제를 걸면서 규제가 어떤 규제는 사실 도입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도입이 됩니다. 사실 모든 규제는 사회적 편익이 크기 때문에 공익적 고려에 의해서 도입이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공익적 고려는 약해지고 오히려 규제 비용 부담만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전에 한번 뭐 신문에 나왔는데 가정의례 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전에는 지나친 허례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막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필요 없는 규정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을 한 번씩 진단해 준다는 이런 의미가 이제 일몰제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고요. 그다음에 규제 영향 분석서 부분에 있어도 저희가 이제 지침에 보면 규제 영향 분석서를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비용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현실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서를 보면 어떤 규제 대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선택하도록 저희가 지침이 내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법에 좀 중심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후 규제 영향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그 뒤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법에 정신을 좀 넣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신축적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제일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규제 비용 총량제 부분이고 규제 비용 총량제에 대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규제 비용 총량제라고 하면 총량제라면 보통은 기존의 어떤 총량이라는 스탁을 정해놓고 이 스탁을 넘어서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대부분의 그 총량제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비용 총량제는 사실은 스탁을 관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관리 개념으로서 기존에 있는 저희가 규제 비용은 규제에 대한 그 비용 계산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다만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냥 일정 부분이 있다. 이걸 전제에 두고 다만 새로운 규제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규제의 비용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존 규제에서 부담을 완화를 시켜주자. 그런 논리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존 규제 완화라든가 새로운 규제 도입을 억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규제 비용 총량제의 규제 비용 총량제의 가장 큰 목적은 규제 대안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비용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침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법에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규제 비용 총량제 용어만 보면 좀 오해하기가 아주 쉬운데 저희가 지침에 보면 가장 큰 원칙이 규제 대안을 제시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은 비용을 드는 대안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비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정희 교수님께서 대지 이력제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에 같은 경우는 양고기 이력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고기 이력제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 전자태그를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전자태그를 하니까 오히려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규제가 편익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이게 새로운 규제지만 훨씬 더 편익적으로 더 유익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대지 이력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대지 이력제를 도입을 할 때 영국처럼 영국이 전자태그를 부착을 하니까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고 만약 옛날 같았으면 관리 비용이 적게 드니까 우리는 요즘에 뭐 IT 시대고 다 전자태그 도입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규제 대안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는 스탬프를 찍는 방식입니다.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은. 근데 규제 대안 1안이 스탬프를 찍는 방식, 규제 대안 2안이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식, 규제 대안 3안이 개별 농장별 하는 여러 가지 대안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규제 비용 분석
총량제를 적용하면서 선택된 대안이 스탬프를 찍는 방법입니다. 옛날 영국이 이렇게. 그 이유가 스탬프를 찍는 방식은 2당 100원이 듭니다. 전자태그는 2,600원입니다. 근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에 있어서 초기 비용과 관리 비용을 합치면 저희는 스탬프를 찍는 방식이 훨씬 더 저렴하고 농가라든가 축산업자한테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 비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영국 사례는 이거 보면 전자태그 방식이 훨씬 더 훌륭하다.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고 나왔다. 그렇게 도입될 소지가 크고 누구나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규제 비용 총량제 하면서 규제 대안 분석과 여러 가지를 시도한 결과 아니다. 이건 스탬프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제 비용 총량제를 하면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규제의 품질 개선입니다. 똑같은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걸 막는 것보다도 필요한 규제가 어떤 수준에서 설정되고 어떤 방법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 부분을 지금 역점해두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운영을 지금 해 나갈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제일 규제 비용 총량제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명 안전이라든가 사회적 편익의 큰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규제 비용 총량제 때문에 도입이 못 되게 저지가 되면 그건 정말로 이게 불필요한 나쁜 제도 아닌가 이런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비용 총량제는 시범사업 단계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정법 안에도 생명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라든가 사회적 편익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 적용을 제외를 해서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규제비용 총량제 때문에 혹시라도 제지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 장치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범 단계고 처음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어떤 기본 원칙하고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 또 이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계속 의견을 또 이제 경제민주화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규제의 탄력 적용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표현이 좀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맞지 않다.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보다도 저희가 이제 의도했던 부분은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고 융합된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규제가 없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키자 해서 탄력 적용 이 부분이 들어오면 아주 정말 좋은 취지로 들어왔는데 이게 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니까 좀 관용을 가지고 좀 의견도 넣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념화시킨 게 규제의 차등 적용 부분입니다. 똑같은 규제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개인 소상공업자가 느끼는 규제 부담하고 대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틀립니다. 가령 인허가에 들어가는 어떤 행정 서류라든가 절차라든가 만약에 등록제일 때 어떤 등록을 하기 위한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대기업에서는 50억 어떤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소기업 입장에서 50억은 전체 자기네 자본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서류를 10개를 갖추는 게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그럼 비용 부담, 그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명 있는 기업에서 서류를 10개, 20개 갖춰서 뭘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규제의 차등 적용이라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작은 기업에 있어서는 규제를 좀 더 감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념들을 저희가 이번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을 하면서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저희가 좀 좋게 더 이렇게 그동안 지적되어 있던 부분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좀 반영됐다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 또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부분 이제 세월호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이게 염려들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 저희가 넣으면서 사실 행정규제 기본법은 규제 개혁을 기본적인 어떤 이념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어떤 논조로 이루어졌는데 국민의 생명 안전들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규제 기본법 아예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조금이라도 좀 희석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규제개혁 실무 업무를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가 사무관 시절에도 2년 정도 DJ 정부 때도 이제 좀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실무자적 입장에서 이제 규제개혁을 접근을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는 규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필요한 규제도 있고 불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규제를 설계하고 도입하고 폐지하고 완화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제시해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과학적이고 행정적인 어떤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이 나가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제 페이퍼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발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외국의 사례 이제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참고로 그러니까 5페이지 보면 이제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행정위원회로 독립적인 어떤 공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위원회로 만들려는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전에만 들은데 다음에 이게 이제 국회에 와서 이 부분이 이제 여야 간에 이런 형태의 어떤 비상설,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의 사례 관련해서는 2012년도 자료를 인용을 하셨는데, 2013년도, 14년도에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규제개혁에 있어서 많이 이제 변화했습니다. 제도도 변화했고, 조직도 새로 설치가 돼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BRE가 기업혁신부 밑에 어떤 저희 규제조정실처럼 실무를 전체를 담당을 하는데, RPC라고 해가지고, 규제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규제 비용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RPC의 규제 비용 분석 검증서가 RPC에서 채택이 돼야 RRC라고 해서 규제 완화 소위원회라고 합니다. 내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규제 관련 장관들로 내각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의원회가 있습니다. 내각 소위원회에서 규제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어떤 조직이 일부만 소개를 하셨는데 RPC에서 민간위원회에서 분석 검증한 규제 영향 분석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RRC에서 규제를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규제개혁에 관련해 있어서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정식적인 어떤 조직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건 좀 아직까지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 마찬가지 약자는 똑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RR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법안에 대해서 규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98년도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들었을 때는 정부에서 제안하는 입법 비율이 80%였습니다. 법률 아니.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저희 국회에서 제안하는 입법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때는 행정규제 기본법이라 해서 행정부 이제 저희가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국회라든가 사법부에서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간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제 기본법의 어떤 규제의 어떤 통제라든가 범주 자체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권력 분립의 어떤 태색적 한계를 지내고 있었고 98년도에 도입될 때는 입법이라든가 사법부 분야를 이제 제외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게 그때는 입법의 어떤 주도권이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도 정부에서 많이 생산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경향 자체가 아주 바뀌어가지고 대부분의 입법의 주도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규제 입법의 주도권은 행정부에서는 규제법 구체적인 내용은 비록 행정부의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만들어지고 뭐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과거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많이 오히려 폭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국회에서 국회 입법을 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규제개혁위원회 역할과 어떤 기능에 대해서 거수기 노릇을 했다. 뭐 너무 이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데 너무 지나치게 월권을 한다. 이제 좀 반대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권별로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의 어떤 역할들이 좀 많이 조금씩은 변화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정부위원회가 허수아비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규제의 어떤 그 특히 신설강화 규제 심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적하신 게 뭐 사무국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위원님들이 그 주관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규제개혁 완화 세례를 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뭐 무슨 이제 공적처럼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완화된 사례도 있었지만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법에 있는 규정들은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야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폐해의 주범이다. 그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사무국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만 이제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아까 이제 규제개혁에 있어서 두 가지 가치가 같이 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가치로 이렇게 흐름을 이제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도 많이 말씀드리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요 하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완화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딴 파트에서 규제 완화를 했고, 최종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순희 과장님 규제정책 주무 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간을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3시 2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발제자 분들에게 간단히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이내로 좀 쓰시고,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승환 변호사님이 좀 답변하시고, 이어서 김상조 교수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뚜렷이 제가 몇 분의 토론자는 거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고, 역시 이제 실무 담당 부수인 우리 윤순희 과장님 말씀 중에, 그거인데, 국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국 우리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러면은, 그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다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이러면은, 이게 아까 제가 우리나라 국회 입법권하고 관련돼서 대통령이 법률안 제한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제가 권위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 이런 권위주의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그게 국회의원 스스로조차 이게 그냥 입법 초안은 본래 저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정부에서 나오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그냥 국민들이 입법 활동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국회 활동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하니까 그냥 건수나 적당히 많이 내 가지고 해보자. 만약에 지금 이런 풍토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면
그러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권위주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그 체제가 뭐 대통령이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체제가 젖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대통령이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국회가 지금 뭐 활동하는데 여러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런 경우에 결국은 행정부의 말에 의해서 행정부를 믿고 국회가 입법을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행정부는 또 그 국회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헌법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가 통과시켰죠. 그렇지만 우리 전통 관념 속에는 행정부가 해주는 걸 국회는 그냥 대충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거다. 행정부를 믿자라는 게 뭐 권위주의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국하고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방대한 작업과 아까 그 무슨 총량도 하고 뭐 다른 법하고 관계 중복 규제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과연 이 명망과 아주 바쁘신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위원들이 그거 하나하나 심사하겠느냐. 결국 그래서 결국 사무국이 다 올려주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뭐 몇 마디 덧붙이는 걸로 해서 통과하는 그게 거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겠냐 해서 좀 그 사무국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라는 말씀은 뭐 열심히 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역시 사무국 주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규제 개혁이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하는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심지어는 뭐 영국까지 포함해서는 요즘 나오는 말에 입법평가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법을 할 때 사전적으로도 입법평가라고 하면 사전적인 평가, 그 다음에 입법 과정평가, 가능인지 7차 중에 평가, 그 다음에 사후평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저는 이 규제개혁을 크게 봐서 결국 입법평가의 하위 개념으로 넣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입법평가는 역시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입법이 주도하고, 만약에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법규, 아까 말대로 대통령령, 뭐, 부령, 뭐, 그 다음에 뭐,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할 거는, 뭐, 그 행정부 내부에서, 해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자치하고 지금 아까 지방자치 거를 뭐 보고를 다 시켜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데, 그 헌법적으로는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게 개혁위원회에서, 규제위원회에서 이걸 다 일일이 심사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우리가 지방자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가 결국 국가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못 겪는 걸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A가 아닌 반대 제도를 다른 지방자치에서 서로 선택을 해보니까 어느 제도가 더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과연 규제 이런 데에서 보니까 A가 하는 것은 규제가 완하고 A 다시 하는 것은 규제 강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자치성을 말살한달까 억압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우리 헌법의 이념에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도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 교수님. 예. 저는 뭐 신성쿤 팀장님과 윤순희 과장님 코멘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쿤 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시장에 대한 국가 권력의 최적 개입. 아주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가 최적인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발제를 할 때 이 규제 또는 규제 개혁의 내용, 콘텐츠보다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뭐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용과 절차의 양 측면에서 뭐 이른바 그냥 진영 논리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모두 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신성군 팀장님은 지금 이제 한경련에 계시다가 지금 정경련에 파견 가 계셔가지고 조금 제가 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경련이 내놓는 각종 보고서들
특히 이제 규제 완화를 청원하는 피티션하는 그 보고서들 보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성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뭐 그에 비춰본다면 또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 그게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결국 내용으로 본다면 뭐 어느 쪽에서 내놓는 것이든 간에 다 부분적인 합리성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낸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이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계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순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인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규계에 의해서 어떤 심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면 이게 행정기관을 어느 정도까지 기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거수기라는, 또는 한편으로는 너무 막강한 이제 이런 식의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사실 뭐 제가 발표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규제기본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낼 때 규계에 의해서 이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제 발제문에 각 주에 보시면 그게 이제 규계에 의해서 보낸 답변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놨는데요. 예컨대 이제 이 규계 이의 위상 같은 거 또는 국민 대표성의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번 법 개정에 포괄 범위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뭐 규계의 차원에서 의견을 내시든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내시든 아니면 국회에서 결론을 내시든 이 규계의 위상에 관해서 좀 결론을 내야 된다. 지금처럼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규제 개혁의 이제 그 유효성을 이제 좌우하는 것은 콘텐츠라기보다는 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신석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법규 명령과 이른바 행정 규칙의 문제.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 규제정보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등록 규제가 14,987건 있고 미등록 규제가 한 약 14,000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미등록 행정 규칙들 이거 정리하는 게 이제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고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 대부분이 감독 규정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시행령으로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관폐 얘기 많이 나오고 이 미등록 행정 규칙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냐면 모든 걸 법과 시행령에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편 우리가 이제 이른바 모범 기준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한편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른바 이 자율 규제, 모범 기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키든가 아니면 공시하든가 또는 문제 이렇게 comply or와 explain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영국에서도 보면 이게 자율 규제라는 게 comply or와 explain 지키든가 아니면 왜 안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든가 이게 아니라 comply and complain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사실 선진국에 와서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범 기준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거 하라는 얘기다라고 comply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투덜대는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얼마만큼 투명하게 집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척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설정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윤순희 과장님께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제개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이건 기본 패러다임의 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의 이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감사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을 만나 뵀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동원 이제 위원장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 비상임이다.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비상임이에요. 그러면서 비상임인데 1년에 한 2,000건의 규제를 다룬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면 거의 대부분의 규제 개혁 안건은 뭐냐면 아마 사무국 차원에서 대부분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규제 관련 사안들이. 그래서 이제 사무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서들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의견들 정리하면 실제로 뭐 전체 회의든 아니면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께서 그거를 이제 추인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규제는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개의 안건들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정말 1년에 2,000건씩 올라오는 이런 어떤 안건들을 여기 20명에서 25명 되는 이 비상임 위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효율적인 품질 관리의 규제 개혁을 하시겠는지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보면 이게 믿었지가 않아요. 지금의 시스템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좀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고 결국은 국민 대표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일 처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그 규제 정보 포털에다가 각 안건의 규제 개혁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첨부하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각 단체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규기위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보여주시면 그 규계의 회의록만으로 만족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각 단체의 어떤 의견서를 다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고 그 결과가 어떤 쪽의 논리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결론들을 규계위에서 내렸고 정부에서 내렸는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까 이제 저희 2,000건 처리하는 실무적인 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제 규계위에서 처리 건수는 한 1,3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그 법률에 중요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규계위원님들이 심사 보고서를 하고 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별 문제가 없고 이 의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비중 규제를 해가지고 어떤 사무국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빠지게 되고요. 180건 정도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규계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180건이고 2주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면서 보통 5건 내지 10건 정도 회의를 규제를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법률로 따지면 2-3개 정도의 법률을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규계위원님들이 좀 거수기처럼 성의 없이 이렇게 보진 않는 거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규계위원을 한 적은 없지만 규계위에 제가 뭐 참고인으로 한 적은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윤 과장님이 지금 이 토론회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질타받는 게 아니니까 마음 가볍게 가지시고. 오늘 정말 토론이 아주 열띠고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정부의 담당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많이 여기서 또 지사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을 잘 유익하게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어나운스먼트 있으면. 책임 연구간사이신 홍종학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아까 발제자 누가 얘기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건 어떠냐 이제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상임 경우에도 청문회를 할 수 있나요? 요번에 안 하죠. 그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말 전반기 투쟁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딱 하나 얻은 게 뭐냐면 KBS 사장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지막에는 절대로 안 해주려고 하는 걸 갖다가 하여튼 해서 했는데 KBS에서 그 사장 청문회 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사장 청문회 법이 실시되기 바로 한 달 전에 다시 바꿔서 지금 이제 임명을 했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법에 의해서 KBS 사장은 청문회 실시를 해야 돼서 그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잠깐 들어보니까 또 뭐 비상임인데다가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100건도 안 되는 건 중에 그 사무국에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주는 건 한 5건에서 10건 처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 청문회까지 한다 이러면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제대로 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예. 규제 관련된 거를 아까 이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쪽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책임성도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잘못하면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반성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없애라 이제 이런 내지는 기능을 그 국회로 대폭 이전시켜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하는 기능을 어쨌든 국회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고모님들 지역에서 오셨는데요. 잘 들으셨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땅땅땅 감사합니다.